空にそびえる黒金の城 여러분은 마징가 Z, 은하철도 999, 메칸더 V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어린 시절 우리의 꿈과 모험심을 자극했고 한국에서 만든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일본 문화의 전면 개방 이후 전부 다 일본에서 만든 것이라는 걸 알고 나서 실망하게 된 것들이죠. 과거 90년대까지의 한국은 일본의 복사품 같은 사회였는데요. TV 프로그램과 대중음악은 물론 문화 전반이 일본의 표절 공장이었고요. 기업, 사회, 군대,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일본식 제도나 관습이 뿌리박혀 있었죠. 한류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지금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요. 그러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IMF 이후 뿌리부터 갈아엎는 대수술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새로운 한국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IMF 시절을 기억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은 당시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한국의 모습은 불가사의하다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곤 하죠.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한국이 다시 재기해서 IMF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최소 30년은 걸릴 것이다. 나와 지인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예측한 결과였지만요. 2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의 모습은 1997년이 아니라 2097년인가 하는 착각을 불러올 정도였답니다. 내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건 한류도 K-팝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파트에서 일하던 나는 싱가폴과 일본, 한국을 오가며 업무를 맡았죠.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은 외국인이 정말 일하기 피곤한 곳이었어요. 한국 기업과 일을 진행하면 그들은 서두르다 실수도 잦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참 많이 했는데요. 약속 시간에 당연한 것처럼 늦는 일도 상급자일수록 늦게 나타나는 것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관행처럼 쓰일 만큼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 성격은 급한데 일을 처리하는 건 대충대충이라서 마치 이태리 사람들의 마이너 버전 같았죠. 원리 원칙에 철저하고 국제 업무 경험이 많은 싱가폴의 환경과는 업무 역량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일본도 불필요한 절차가 많고 고지식하게 매뉴얼대로 고집하는 건 한국과 비슷했지만요. 그들은 철저하게 절차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기 때문에 오류나 실수가 없었다는 게 한국과의 결정적 차이였죠. 그리고 그들은 약속 시간은 늘 정확하게 지켰고요. 그래서 일본이나 싱가폴 쪽의 일을 당연히 선호했답니다. 비용은 한국이 훨씬 저렴하게 들지만 그만큼 절차상, 시간상의 손실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은 한국을 일본의 조악한 복사품 정도로 평가했어요. 이태리와 일본의 단점만 모아놓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외환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금 정도의 업무 역량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봤죠. 한국 사회가 20년, 30년 뒤로 후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요. 본사 역시 한국 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일본과 싱가폴 쪽에 주력하기 시작했죠. 때마침 싱가폴 지사의 전담 직원이 되면서 리스크를 안고 한국에 있을 일은 없어졌고요. 그렇게 싱가폴과 일본을 중심으로 일을 하다 몇 년 후 이태리로 돌아온 나는 올리브 농장을 물려받은 남편과 함께 농장 경영에 힘을 보탰죠. 싱가폴에 있을 때 태어난 두 아이는 어릴 때부터 시댁이 있는 밀라노에서 사립기숙학교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장을 운영하는 데만 올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에 몰두하고 살면서 동아시아에서 비즈니스 우먼으로 지낸 기억들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고 대학 입학을 앞둔 아이들과 오랜만에 긴 휴가 시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해외여행, 그것도 한국을 꼭 가고 싶다고 말하지 뭐예요? 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가장 젊은 시절을 보냈던 기억을 겨우 되살려봐도 한참이나 관심 밖에 있던 한국이었는데 국가적 위기로 혼란스러웠고 어려웠던 한국을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한다니 말이에요. 나는 아이들에게 차분히 설명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겨우 2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굳이 어렵고 가난한 나라를 가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럽 수준인 싱가폴과 일본을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아이들은 나를 석기시대의 사람처럼 바라보면서 엄마는 요즘 세상을 너무 몰라요.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 이태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핫한 건 한국과 한류 문화라면서요. 요즘 일본에 관심을 가지는 건
만화와 애니메이션 같은 것에만 집착하는 음침한 오타쿠들 밖엔 없다나요? 결국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우리 가족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절반씩 약 3주간의 여행을 계획했답니다. 일본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아이들과 반대로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다시 가는 일본에 크게 기대가 되었어요. 당시 일본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유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이었고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발전한 미래 사회 같았으니까요. 과연 그때보다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일본에서의 첫날부터 내 기억 속의 익숙한 모습에서 거의 변한 게 없어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마치 변한 게 없는 유럽의 20년처럼 그렇게 달라진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죠. 만약 당시의 일본이라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로봇가 거리를 걸어다니고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둘러본 하라주쿠를 비롯한 일본 도심의 풍경은 예전과 달리 생기가 사라지고 빛이 바랬다고 할까요? 어딜 가나 20년 전과 비슷한 풍경, 익숙한 분위기, 발전하기는커녕 뒤로 후퇴한 기분마저 들었답니다. 아이들은 짜고 단맛이 강한 일본 음식을 싫어했고요. 결국 일본까지 와서 하루 세끼를 거의 이태리 음식으로 때워야 했죠. 그렇게 일본에서의 일정은 아쉬움을 남기고 김포공항으로 기억되는 모습을 떠올렸던 나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혼비백산하고 말았답니다. 그 초라했던 한국의 국제공항은 어디 가고 유럽 어느 곳보다 크고 세련된 모습이라니. 공항에서 우릴 맞아주는 무인 로봇의 모습을 보고 내가 기대했던 미래의 광경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내가 기억하는 20년 전 위기 속의 서울은 마치 화석으로 땅에 묻혀있는 것처럼 멋지게 탈바꿈한 미래 도시의 찬란한 모습이 연신 내 눈을 어지럽히고 있었고요. 어느 쪽을 둘러봐도 최첨단의 세련된 모습. 대중교통은 쾌적하고 깨끗하며 유럽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고요. 손에 닿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용자 편의성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이들은 그런 날 보고 의기양양해서 말했어요. 엄마, 이래도 한국이 우리보다 못 산다고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좋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한 채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 흔한 SNS도 하지 않고 바깥 세상에 관심 없이 살아온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고요. 오히려 나보다 아이들이 한국의 현실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죠.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발전된 미래 사회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유럽에서의 20년은 별다르게 바뀐 것이 없지만 한국의 20년은 천지가 개벽한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아이들은 낮에는 물론 새벽에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한국의 밤거리를 즐기기 위해 홍대와 이태원을 자기들끼리 돌아다녔고요. 한국에 온 김에 한류 문화와 한식을 잔뜩 체험하겠다며 벼르더라고요. 나도 남편과 함께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며 내가 기억하는 모습을 찾아다녔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한국이 눈부시게 달라졌는지 그저 연신 감탄사를 내뱉을 뿐이었죠.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완전히 다른 사회를 만들어내고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며 편리한 일상을 만들었는지. IMF 전후 일본의 질 떨어지는 복사품 같은 한국 사회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일본 하라주쿠와 시부야에서 유행한 패션을 그대로 따라했던 한국 젊은이들은 이제는 저마다 개성이 넘치고 자신만의 캐릭터가 살아있는 모습이 되었고요. 회사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수직적인 상명하복이 당연시 되던 사회. 대중문화는 전부 일본의 것을 그대로 베껴오기만 했던 한국이 이제는 한류 문화를 세계에 퍼뜨리면서 이태리의 아이들까지 한류에 빠져 열광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니. 눈을 감고 귀를 닫아온 채 선입견에 갇혀 살아온 나를 스스로 반성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20년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는 유럽처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한국도 여전히 어려울 거라 착각했던 거예요. 과거 이태리의 마이너 버전 같은 한국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는 이태리 사람들이 한국의 마이너 버전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충격적인 한국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이태리로 돌아와 농장 운영은 남편에게 맡기며 나도 멈춰있던 시간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우물한 개구리로 있고 싶진 않았거든요. 요즘은 한국과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러 관점에서 기획하고 있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당연한 듯 해내고 있는 한국처럼 나도 불가능할 건 없다고 마음먹기로 했으니까요.
네, IMF 시절 한국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다가 20년 만에 선입견을 깨뜨리게 된 이탈리아 출신 까리나 씨의 이야기를 영상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에이, 설마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겠어? 아직도 한국이 개발도상국인 줄 안다고? 오버하는 것 아니야? 저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유럽의 40, 50대 이상은 여전히 저런 사람이 더 많아요. 아예 한국에 관심이 전혀 없던가, 가난했던 나라, 전쟁이 났던 한국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을 눈으로 직접 보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국 대통령 김정일이라는 사람 요즘도 있다니까요. 특히 한국의 외환위기를 생생히 목격했던 경험이 있다면 다시 재기하지 못할 거라고, 뒤로 후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 꺼버리는 일이 이상한 건 아니죠. IMF 이후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이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사회 곳곳이 일본의 복제품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특유의 효율성과 어설프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기조가 정착되기 시작했고요. 가장 나은 것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바꿔오고 개선하는 풍조 또한 IMF 이후부터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위기의식이 한국의 체질 개선을 하는 밑거름이 되고 그때 뼈에 새겨진 노하우가 지금의 새로운 한국을 만들고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또 IMF 이후 한국인들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마인드, 매뉴얼이나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대응력과 유연성, 사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어떤 돌발 상황에 매뉴얼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스스로 결정 내리지 못하는 일본인들과 비교하면 한국 사람들은 IMF 이후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어떻게 대응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하게 된 겁니다. 이미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노하우와 역량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저는 IMF 이후의 한국은 그때까지와 전혀 다른 나라, 대한민국 버전 2.0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졌다.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지금의 찬란한 모습으로 이끌어온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